안녕하십니까. 사실과 자유 이승만 TV의 주익종입니다. 위기 한국의 근원 반일 종족주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네버엔딩 스토리 배상이란 제목으로 한국인의 대일 배상 요구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 대한 피해 배상 요구는 주로 일제 말 전시 강제 동원에 집중됩니다. 노무자, 군인 군속, 위안부 동원의 피해에 따른 배상 혹은 보상 요구입니다. 그 일환으로 일제와 강제 동원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정부의 활동이 노무현 집권기인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 말까지 10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이 정부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자 신고를 받고 강제동원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특히 2015년 9월 17일까지 11만 2,555건의 위로금 등 지급 신청을 받아 그중 11만 523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른바 전시동원의 진상규명,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에서 성과가 있었으나 첫째, 강제동원이라는 성격 규정, 둘째, 형평성을 결여한 지원 실상, 셋째, 끝없는 피해 보상 요구라는 큰 문제점을 낳았습니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경과를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박정희 정부가 개별 국민에 대한 청구권 보상을 한 바 있습니다. 1965년 청구권 협정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서 한국 측의 청구권 금액을 일괄 수령했기에 국내 개별 청구권자에 대한 보상금은 한국 정부가 지급해야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66년 2월 청구권 자금 관리법을 제정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청구권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요. 민간 청구권은 청구권 자금 중에서 보상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 제정이 늦추어졌고 실제 보상 작업은 상당히 지체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먼저 대일 민간 청구권 신고를 받고 다음에 그 청구권자에게 보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대일 민간 청구권 신고법이 국교 정상화 후 5년이 좀 지난 1971년 1월에 제정되었습니다. 대일 민간 청구권의 정확한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게 이 법의 목적이었는데요. 신고 대상 9건 중 8건이 1번부터 8번까지 8건이 일본 은행권 또는 일본 국채, 일본 내 금융기관 예금, 간이 생명보험 및 우편연금, 납입금 등 재산관계였고 마지막 한 건만, 9번째 한 건만 인명관계로서 군인, 군속 또는 노무자로 소집 또는 징용되어 1945년 8월 이전에 사망한 자, 곧 피징용 사망자였습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을 가진 자가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를 하도록 했고 증거물을 조작하는 등 허위 신고를 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을 한다고도 규정되었습니다. 1971년 5월 21일부터 72년 3월 20일까지 10개월간 신고 접수를 받았는데 재산관계로 13만 1000여 건, 인명관계로 1만 1000여 건, 총 14만 2000여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주 신고 대상자를 재산권 피해자들로 잡은 법조문과 같습니다. 인명관계가 1만 1000여 건밖에 안 된 것은 강제동원 피해자로서는 군인, 군속, 노무자 중 동원 중 사망자만을 신고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청구권 보상법은 1974년 12월에 제정되었으며 실제 보상금 수령은 1975년에서 77년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청구권 협정 후 10년이 지나서였습니다. 민간 청구권 보상은 이 청구권 신고 중 수리된 것, 받아들여진 것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재산관계 신고자 약 7만 5천 명에게 66억 2,900만 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되었고요. 피징용 사망 신고자 11,787명 중 8,910명이 최종 수리되고 그 중에서 8,552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 도합 25억 6,56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30만 원은 당시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병, 대간첩작전 사망 군경에 대한 보상금 수준에서 따왔습니다. 총 91억 8,769만 원이었습니다. 그림의 왼쪽에서 보시는 바처럼 흔히 피징용 사망자에 대한 지급액 25억 6천만 원은 청구권 무상자금, 그것의 1.8%에 불과했다고 하면서 박정희 정부가 일본에서 받은 청구권 보상금을 떼먹고 국민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른바 쥐꼬리 보상 운운입니다. 그러나 이른바 청구권 무상자금 3억 달러 전체가 피징용자의 청구권 자금은 아니었습니다. 청구권 교섭 때 한국 측이 피징용 노무자 미수금으로 2억 3,700만 엔을 청구했지만 일본 측은 그중 1억 6천만 엔이 이중 계산되어 7,700만 엔으로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해방 당시에 달러화 대비 엔화 환율을 적용하면 피징용 노무자 미수금 7,700만 엔은 500만 달러를 약간 넘습니다. 이른바 청구권 무상자금 3억 달러의 60분의 1, 1.7%입니다. 이 피징용자 미수금 500만 달러의 1974년의 원화 환산액은 24억 2천만 원으로서 우연히도 피징용 사망자 보상금 25억 6천만 원과 얼추 비슷합니다. 박정희 정부는 청구권 교섭 때 일본이 인정한 노무자 미수금과 같은 금액을 피징용 사망자에게 지급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 물론 피징용자 미수금과 피징용 사망자 보상금은 전혀 다른 범주입니다. 피징용 사망자가 피징용자 미수금을 받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여하튼 1.8% 운운하는 개별 국민이 받아야 할 청구권 보상금을 박정희 정부가 떼먹었다는 주장은 박정희 정부를 흠집내기 위한 엉터리 속설에 불과합니다. 민간 청구권 보상액이 다 합쳐도 91억 8,800만 원으로 무상 3억 달러의 6.3%밖에 안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박정희 정부가 민간의 돈을 떼먹은 게 아니고 청구권을 가진 여러 금융기관들, 조흥은행, 한국산업은행, 농협, 수협, 금융조합연합회 등에 대해선 보상하지 않기로 한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상자나 행방불명자 같은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했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노무현 집권기인 2004년에 강제동원 진상규명법이 제정되어 2005년 2월부터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해서 피해 보상에 앞서서 진상조사 규명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군인, 군무원, 노무자, 위안부에 걸쳐 총 22만 8천여 명에게서 피해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피해 조사가 이루어진 후 보상금이나 위로금 지급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역시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12월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법이 제정되었고요. 또 2010년 3월에는 두 법, 즉 진상규명법과 희생자 지원법을 통합해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희생자로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는 인당 2천만 원, 부상자는 인당 최고 2천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되었습니다. 1975년부터 77년 사이에 보상금을 받은 사망자에게는 보상금이 나갔던 사망자 유족에게는 234만 원을 공제했습니다. 미수금 1인당 2,000원씩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생존자에 대해서는 의료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처럼 피해자 지원으로서 총 11만 2천여 건의 지급 신청 중 64.5%인 7만 2,600여 건에 대해서 지급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중에 사망과 행방불명이 17,780여 건으로 1970년대에 인정된 8,500여 건의 2배가 넘었습니다.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에 대한 위로금 3,600억 원, 부상장애자 위로금 1,022억 원, 미수금 지원금 522억 원 등 위로금과 지원금 합계로 6,184억 원의 지급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급 결정된 위로금 지원금은 대부분 집행돼서 2015년 말까지 6,088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인건비와 행정비로 1,739억 원을 썼습니다. 모두 7,747억 원의 거금입니다. 조사 작업의 결과 전시동원의 실태가 많이 밝혀졌습니다. 위원회가 직접 혹은 용역을 주어서 조사 연구 작업을 수행한 것도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동원 피해자가 신고하면서 제출한 각종 사진, 통지서, 급여 명세서 등 자료를 통해서 동원의 객관적 실상이 새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위원회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조사 보고서와 사진첩을 냈습니다. 2009년에 나온 사진으로 보는 강제동원 이야기, 북해도편은 그중 하나입니다. 이 책에는 한국인 노무자들이 숙소와 작업장에서 찍은 사진, 급여 명세표, 사망자 보상 관련 자료 등이 한눈에 볼 수 있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잘 활용하면 강제동원에 관한 좀 더 정확하고 진전된 논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8천억 원 가까운 엄청난 돈이 들어간 사업에서는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과오를 범했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우선 만주사변 이후 일본 등 해외로 간 노무자를 모두 강제동원된 것으로 규정해서 일제와 노무동원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결정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 사업에서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와 희생자에 대한 정의를 보겠습니다. 2010년 통합법에서는 국외 강제동원 피해를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 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 군무원, 노무자,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라 했습니다. 또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를 1983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 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 동원되어 그 기간 중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했습니다. 피해자와 희생자의 시작 시점이 다른 것도 문제입니다만 여하튼 이 법에서는 31년 9월 만주사변 발발 이후 일본이나 해외 일본 점령지로 간 노무자, 군인, 군속, 위안부를 모두 강제 동원된 것으로 판정했습니다. 아울러 육해군 특별지원병과 학병, 징병 등을 통해 동원된 군병사도 모두 강제 동원된 피해자로 판정했습니다. 그러나 1949년 9월 조선인 징용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노무자는 모집 관알선으로 일본 등 해외로 간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자의로 간 겁니다. 그 모집이나 관알선 과정에서 면석이나 면노무계, 순사 등의 강한 권유가 있었다 해도 기본적으로 개인의 의사에 따른 겁니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의 이 사업에서는 그를 모두 강제 동원이라 규정함으로써 일제에 의한 전시동원의 피해를 크게 부풀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선인 병사 중에는 육군 특별지원병제에 따라 자발적으로 응모한 이도 많았는데 그들도 모두 강제동원 피해자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장교로 간 사람은 강제동원 피해자로 보지 않았는데요. 실제 사병과 장교 간에 얼마나 지원 동기나 의식에 차이가 있었는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이로써 향후 노동이동, 노무동원, 군사동원의 실태에 관한 연구가 아무리 진전되더라도 1930년대 이후의 모든 노동이동, 군사동원은 강제동원으로 불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역사 왜곡이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피해자 지원에서도 누구는 중복 지원하고 누구는 지원하지 않는 형평성 위배입니다. 군인 군속 노무자로서 해방전 사망했을 때 사망보상금을 제대로 지급받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사망보상금이란 노무자의 경우 유족 부조료, 단체 생명보험금, 퇴직수당, 예금, 성과금, 적립금, 채권 현지액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망자 중 8,500여 명이 1970년대에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일본 기업과 한국 정부 두 곳에서 보상금을 받은 셈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정부가 위로금 명목으로 또 돈을 지급했습니다. 피해자니까 3중이 아니라 5중, 10중이라도 보상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 그런데 피해자이면서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범하 전선에서 오른쪽 팔을 잃은 상위군인 김성수 씨의 예가 그러합니다. 그는 상위군인 김성수의 전쟁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펼쳐 놓았습니다. 그는 1924년 울산 태생으로 일본군에 입대했는데 1945년 3월 범하 전선에서 오른팔을 잃었습니다. 귀국 후에 사업이 잘 돼서 생활에 지장이 없었으나 노년에 들어 사업도 실패해서 생활이 어려워졌다 합니다. 그가 일본에 귀화했더라면 월 400만 원의 군인 원호연금을 사망 때까지 받을 수 있었을 거라 합니다. 그러나 그는 1975년에 민간 청구권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상자는 아예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정부가 처리를 잘못한 것이죠. 보상에 인색했다거나 할까요? 한국 정부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그가 1990년대에 들어 일본 법원에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만 결국 소송에 패했습니다.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무상 3억 달러를 지급했고 그걸로 일괄 보상이 되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박정희 정부는 일본 군인으로 참전해서 부상을 입은 김성수 씨와 같은 이의 보상금을 일본 정부에서 받고도 그에게 제대로 보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국가의 보상 원칙은 분명해야 합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국가적 대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같은 일본 전시 동원자 중 누구는 3중으로 보상을 받고 어떤 이는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며 또 6.25 전사자나 그 후 대간첩작전 전사자는 한 번만 보상을 받는다면 형평성에 크게 위배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국가 원호 체계가 엉망이 되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으로 이제 새로운 피해 보상 요구가 나옵니다. 일본에 간 노무자 중 무사히 돌아온 사람, 생환자는 노무현 정부 때 비로소 의료비 부조를 받게 된 것 외에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나는 왜 안 주나 하고 불만을 갖게 되겠지요. 이들 중 일부는 일본 기업의 강제동원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일본 법원에 냈다가 기각 또는 각하되었고요. 그러니 다시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2012년과 작년 2018년 한국 대법원은 노무자 중 무사 생환자에 대해서도 정신적 피해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립니다. 생환 노무자는 그동안 자신의 피해를 보상받을 기회가 없었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그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대법원은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대일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제 사망자, 부상자, 생환자 할 것 없이 모두 위자료 청구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생환자가 위자료를 청구한 것이지만 사망자 유족이 위자료를 청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한국 정부가 지급한 사망자 위로금이 2천만 원인데 이번 생환자의 위자료 판결액은 1억 원입니다. 이번에는 사망자 유족이 불만을 품을 겁니다. 사망자 유족은 위자료로 몇억 원씩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망 행방불명자로 인정된 2만 가까운 이의 유족이 모두 소송을 제기하고 5억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다면 10조 원입니다. 그 외에 부상장애자, 미수금 및 의료지원금 수급자 등 위원회의 피해자로 인정된 이들을 더하면 모두 7만 2천여 명인데 이들에게 평균 2억 원씩 지급 판결이 내려져도 14조 원입니다. 이들이 모두 일본 기업을 상대로 개별 소송을 벌이면 대한민국은 이 소송으로 날이 새고 날이 저물 겁니다. 위자료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청구할 것이지만 해방 전 한국인 노동자를 쓴 일본 기업이 현재 모두 존속하는 게 아니므로 누구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누구는 청구할 수 없다는 형평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또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실제 일본 기업의 재산 압류가 시작되었지요. 그런데 이게 정부 차원 협상에서 해결될 전망은 희박합니다. 그러면 향후 한일 관계는 극단적으로 악화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국교 단절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친한 이웃이 한나라도 없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한국이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른바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배상 요구는 영구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은 죄악을 저질렀으니 무엇이든지 요구해도 된다는 게 현재의 국민 정서입니다만 이는 반일 종족주의에 따른 결과일 뿐입니다. 6.25 전쟁으로 남한에서만 100만 명이 죽게 하고 100만 명이 부상을 입게 한 북한에 대해 단 1원이라도 배상, 보상을 요구했습니까? 일본에 대해선 끝까지 배상을 요구하면서 훨씬 더 큰 피해를 입힌 북한에 대해선 아무 소리 못하는 게 정상입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